네, 여러분 온라인 마지막 6차시입니다. 드디어 활동지 9페이지, 10페이지만 하면 6차시까지 모두 다 끝나면 르네상스랑 매너리즘이 끝나게 되는데요. 이전 시기 북유럽 르네상스에 대해서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가장 큰 특징으로는 뭐가 있었다? 자, 성상화를 그리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채택하게 됐다? 비종교적인 주제를 많이 그리게 되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봤던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얀바나이크의 뭐가 있었죠? 부부의 초상이 있었죠. 이거 보면은 사실 초상화잖아요. 그 장르화에는 초상화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풍경화, 풍속화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서 아마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자, 일단 10페이지 우리 지난 시간에 안 봤던 그린의 발트의 이제나임 재단안을 한번 읽어보시면 대부분 내용을 아실 수 있기 때문에 뒷장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페이지 가게 되면은요, 우리 알브레히트 뒤러의 작품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알브레히트 뒤러라는 사람은 사실 우리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3대장 3명의 깡패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깡패가 누구였죠?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였어요. 두 번째가 미켈란젤로, 세 번째가 라파엘로였습니다. 그 세 사람과 16세기에 교류를 하게 되면서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북유럽으로 가져오는 역할을 하게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사람과 맞먹는 사람이 바로 뒤러라고 하는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두 작품 중에 제가 먼저 얘기 드릴 건 아래쪽에 있는 자화상입니다. 여러분 11페이지에 있는 자화상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11페이지 자화상 보면 자세를 어떻게 하고 있죠? 거의 뭐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누구랑 좀 닮아 있는 것 같아요? 머리카락도 그렇고 간혹 남자분들 중에 머리 이렇게 긴 사람 보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뒤러는 자신을 예수님과 같은 급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 이탈리아 르네상스에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비슷한 거 있는데 뭐랑 연결되는 걸까요? 바로 다빈치나 미켈란젤로가 스스로를 누구로 생각했다? 창조자이자 신과 같은 지위라고 동등한 위치로 생각을 했다는 게 여기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뒤로도 자신의 모습을 과연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모습을 나타냈고 그 결과 그림에서 이렇게 예수님 같은 모양을 나타내게 된 거죠. 그래서 보면 배경 굉장히 어두운 톤으로 쫙 깔아뒀는데 앞쪽에는 자기의 손과 얼굴만큼은 눈빛도 눈에 보면은 하얀색으로 빛나는 그 흰자위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눈빛이 살아있음을 증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디러가 자기 스스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으로 생각을 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여러분 활동지를 보면 3명의 디러를 볼 수 있습니다. 소년 시절 84년에 만든 거고요. 98년 청년 시절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봤던 자화상, 이 자화상의 의미는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선생님이 QR코드를 첨부해 두었으니까 그 참고 영상을 바탕으로 이 문제들 한번 채워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는 건 스티브 잡스 이미지 옆에 보이시죠? 왜 스티브 잡스는 디러랑 좀 비슷하게 이렇게 했을까? 아마 느낌적으로 감이 오시는 분들을 바로 이해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위에 있는 알브레히트 뒤러의 이 작품을 보면 이 사람이 이탈리아에 있는 무단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바로 이 작품이거든요. 자,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에서 보시면 우리 봤던 자세가 있어요. 어떻게 했다? 옆으로 꺾고 왼쪽으로 보내고 그래서 이렇게 딱 자세 취하는 거. 무슨 포스터? 대조적이다 해서 콘트라 포스터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여기에는 콘트라 포스터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보면은 아담도 그렇고 이브도 그렇고 살짝 어떻게 되어 있다? 이렇게 3번 꺾여 있는 것 같은 자세가 보이는 게 바로 콘트라 포스터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걸 북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사용했을까? 아니겠죠. 알브레히트 듀런은 이탈리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럼 거기서 봤던 다양한 고전들의 조각 같은 것들을 자기의 것으로 쑥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만든 게 바로 이건데 피렌체랑 베네치아, 그 다음에 북유럽과 이탈리아 구분 많이 하면서 이탈리아는 조각이랑 회화 중심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중심이라고 얘기를 했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기에 뭐가 발전되어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죠? 마켓 시장이 발달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난 시간 공부 제대로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시장에서 팔기 좋은 것들이 조각일까요? 그 무거운 거 어떻게 들고 다녀? 그러니까 당연히 회화랑 같이 들고 다니기 편한 무엇을? 네, 이렇게 프린팅, 다른 말로 판화를 들고 다니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여기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도 여러분 충분히 읽어보시면 이해가 다 되실 거예요.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뒷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북유럽은 이런 특징을 지녔다면 이 다음 등장하는 게 바로 뭐냐? 종교적인 거 말고 하나 더. 장르 페인팅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장르가 등장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초상화 말고 볼 수 있는 게 또 하나 뭐다? 풍속화입니다. 그 다음 작가가 바로 피터 브리겔인데 이 피터 브리겔은 뭐라 부를 수 있냐? 벨기에나 독일 지역에서는 우리나라의 김홍도랑 같은 급이에요.
오. 자, 김홍도랑 같은 급이라면 그러면 여러분들 좀 감을 잡으실 거예요. 굉장히 풍속화를 잘 그렸나 보다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재밌는 게 사실 이게 풍속화라고 해가지고 사냥꾼이 귀가하는 장면을 그렸는데 여름일까요? 봄일까요? 겨울일까요? 가을일까요? 당연히 겨울처럼 보이죠. 하얀색 배경이 많으니까. 그런데 여기 비밀이 있어요. 사실 포커스가 사람에게 맞춰져 있나요? 사람보다는 어디에 더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사람보다는 풍경. 그래서 어떻게 시야가 저 뒤에까지 쑥 깊게 들어가는 걸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도 지금 영상에서 보시면 선생님이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못생겼네? 자, 근데 뒤쪽에 있는 저 뒷부분 문까지 공간감이 쑥 느껴지게 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선언근법이라는 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고 여기를 바탕으로 사람에 대한 관심보다는 어디에 대한 관심이 있다? 풍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잘 나타난다라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풍속화이지만 풍경화라는 게 하나의 장르로 등장하기 시작한 게 바로 이 시기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냥꾼의 귀가, 이게 계절 연작이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있어요. 자, 그렇게 보면 동상의 도상학이나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활동지에 제가 재밌는 거 만들어 놨거든요. 선생님도 지금 공간 보면 일부러 사선으로 배치한 거예요. 동영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구도를 앞부분에 살짝 보이는 것들을 바탕으로 해놓고 뒤쪽에 공간감이 쑥 느껴질 만한 것들을 한번 집에서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찾아봐서 선생님이 가이드라인 만들어 놨어요. 뭐 나무가 될 수도 있고요. 전봇대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러면 공간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가 편할 거예요. 어렵다. 당연히 어렵죠. 근데 한번 시도는 해보세요. 잘 못 그려도 관계는 없어요. 그 원근법이라는 걸 이해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니까. 아니면 뒤에 사진을 대고 따라 그려도 관계는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6차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뭐냐?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가 끝나고 나서 살짝 등장하는 시기가 있는데요. 매너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매너리즘에 빠졌다라는 속어가 있어요. 특히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Are you falling in the mannerism?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매너리즘에 빠진 거니? 아니면 너 매너리즘을 겪고 있니? 라는 말인데 이건 살짝 원래 자세하게 사실적으로 그리던 그런 양식들에서 좀 벗어나서 기이하고 이상하고 특징을 좀 종잡기 힘든 그런 식으로 좀 비이성적인 그림의 스타일을 보통 매너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미켈란젤로랑 라파엘라가 죽고 나서 약 50년 정도 지속이 되는데 두 가지 평가가 있어요. 처음에는 역사가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이게 너무나도 르네상스 전성기 시절에 비해서 인체도 막 늘어나고 형태도 이상하고 왜곡되고 이러다 보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건 좀 평가를 절해야 되고 비판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첫 번째 평가입니다. 그런데 현대적으로 와서는 어떤 평가를 하냐? 이미 사실 생각해봐. 법칙이라는 건 15세기에 만들어져 있었고 기억나시죠? 법칙은 15세기에 만들었고 16세기에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사람들 미켈란젤로, 다빈치, 라파엘로가 모든 법칙을 만들었어. 그리고 나서 여기에 그 이후에는 법칙을 만들 것도 없고 정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당연히 이걸 가지고 재밌게 가지고 노는 쪽으로 변화가 되겠지라고 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현대적인 관점이에요. 자, 그래서 매너리즘의 대표적인 작가는 크게 두 명이 있는데요. 자코모 다 폰트로모랑 파르미 자니노가 있는데 자코모 다 폰트로모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배치하냐? 약간 이렇게 뱀처럼 다리를 떠라고 좀 이렇게 좀 꼬아버리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묶여 있는데 군상이 어떤 느낌이냐? 다 엉망진창이고 메차쿠차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엉켜있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고전적으로 볼 수 없던 그런 자세, 그냥 뱀들이 꼬여있다 그래가지고 피구라 세라펜타니타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피구라 세라펜티나타 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구라 세라펜타나타. 이게 이탈리아로 뱀의 자세다 라고 해가지고 세르펜티나타가 뱀이라는 의미거든요. 피구라, figure 여러분 아시죠? 그 figure랑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뱀의 형태를 지니고 있는 형태인데 자세히 보시면요. 그림이 어때요? 색깔이 삥꾸삥꾸해요. 르네상스에서 볼 수 없었던 삥꾸삥꾸가 등장을 했어요. 삥꾸삥꾸.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삥꾸삥꾸를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색감에서부터 고전적이지 못하다. 약간 특이하다. 매너리즘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밑에 파르미 자니노의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가 뻥 늘어나죠. 어떻게 늘어나요? 목도 뻥 늘어나고요. 예수님도 뻥 늘어나죠. 자, 방금 태어난 예수님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4세, 5세 아니고요. 방금 태어났어요. 그 증거는 머리가 털이 아직 안 났어요. 예수님이
송모마리아한테서 방금 이렇게 태어났으면 송모마리아 아마 네, 꼴까닥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비이성적으로 기이하게 늘어났는데 사람만 기이한 게 아니라 뒤쪽에 배치된 것들도 보면 기둥만 갑자기 하나 쏙 솟아있죠. 이것만 보니까 어떤 느낌이다? 아, 뭔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느낌이 없다. 이미지들도 다 이상하고 찾아보기가 좀 불안하고 사람이 느끼기에 이게 기이하고 비현실적이고 그런 느낌도 든다.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원근법을 좀 무시한 느낌이에요. 우리 이전까지 브리겔 그림에서 뭐였어요? 공간감이 뻥 느껴진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뒤에 있는 걸 보면 공간감이 이렇게 뻥 느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야? 그냥 축소됐어. 미니어처가 뒤에 있는 거야. 사람이 작아져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미니어처라는 게 뒤에 하나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이런 게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매너리즘이 이렇게 비정적이고 비현실적인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건축물에는 어떻게 나타나냐? 아래쪽에 보면은 1제주선당의 천장화를 보면 화려하죠.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미켈란젤로의 작품에서는 어땠어요? 모든 걸 구역을 나눠서 거기마다 천지창조도 놓고 대용수도 놓고 해가지고 이미지들을 하나하나 넣어놨었죠. 그래서 그걸 구역을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구역이 없고 어떻게 불꽃이 보글보글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요게 바로 그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자, 매너리즘도 여기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더 많은 걸 설명드리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활동지를 통해 가지고 한번 비교해보고 어느 정도의 감을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차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